켄토의 고함 소리가 비좁은 아파트에 메아리 쳤다. 차가운 겨울비가 창문을 때리는 밤, 아오이는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든 채 현관 밖으로 거칠게 밀쳐졌다. 문이 쾅 닫히기 직전 그녀는 아들의 등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시어머니 다나카 부인의 얼굴을 보았다. 문은 그녀의 눈앞에서 무정하게 닫혔다. 쾅 하는 소리는 단순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그녀가 쌓아 올렸던 모든 사랑과 희망, 그리고 그녀의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빗줄기는 아오이의 얇은 스웨터를 순식간에 적셨다. 차가운 빗물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쓸모없는 여자.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두 사람의 만남은 평범했다. 작은 출판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아오이는 같은 회사 정직원이었던 켄토를 만났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오이에게 켄토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친절은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이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아오이가 좋다고 말해주었다. 그 말 한마디에 아오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다. 도쿄의 살인적인 물가 속에서 두 사람의 빠듯한 월급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버거웠다. 켄토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허저이도 고아 출신인 아오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애가 우리 아들 발목만 잡는구나. 그녀는 아오이가 들으라는 듯 항상 그렇게 쏘아붙였다. 결정적인 균열은 켄토가 친구의 말만 믿고 주식에 손을 대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저축과 대출금까지 끌어모아 투자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돈을 잃은 켄토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는 좌절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을 가장 만만한 아오이에게로 돌렸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옆에 있어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그의 비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아오이가 아무리 위로하려 해도 소용없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린 듯 했다. 그리고 오늘 밤 사소한 말다툼 끝에 그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아오이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걸었다. 화려한 넌사인이 빗물에 번져 흐르는 도쿄의 거리는 춥고 낯설기만 했다. 갈 곳이 없었다. 돌아갈 집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고아원에서 나온 이후로 그녀에게 가족이란 오직 켄토 한 사람뿐이었으니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손을 가져갔다. 옷 속에 감춰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초승달 모양의 작은 로켓 펜던트. 태어났을 때부터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다는 과거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고아원 원장님은 이것이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물건일 것이라고 했다. 펜던트를 열면 아주 작은 아기 사진이 들어있었고 뒷면에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벚꽃 잎이 새겨져 있었다. 힘들 때마다 아오이는 이 펜던트를 만지며 견뎌왔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희미한 증표와도 같았다. 차가운 손으로 펜던트를 꽉 쥐자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한편에 있는 호화로운 저택에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다. 도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하야시 종합병원의 원장 하야시 겐지로였다. 넓은 서재에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의학 서적과 상패들도 그의 공허마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는 낡은 앨범을 펼쳐놓고 그 안에 끼워진 빛바랜 사진 한 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의 안에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딸 아칼이었다. 이쇼의 15년 전의 그날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산후 우울증을 앓던 아내가 어린 딸을 안고 집을 나간 뒤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내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아기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누군가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아기를 데려간 것 같다는 막연한 추측뿐 아무런 단서도 남지 않았다. 그날 이후 겐지로의 시간은 멈췄다.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병원을 일본 최고로 키워냈지만 밤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지난 25년간 막대한 돈과 인력을 동원해 딸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일본 전체를 이잡듯 뒤져도 딸의 행방은 묘연했다. 원장님, 조용한 노크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왔다. 아직도 찾고 계셨습니까? 비서는 겐지로가 보고 있는 사진을 힐끗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겐지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일본 의료계를 호령하는 냉철한 경영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딸을 잃은 아버지의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찾아. 내가 살아있는 한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을 걸세. 어디선가 내 딸이 분명 살아있을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낙엽처럼 낮고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저택 창밖으로 세차게 내리치던 빗줄기는 도시의 어느 이름 없는 골목길에서 추위와 절망에 떨고 있는 그의 딸 아오이의 머리 위로도 똑같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아스팔트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의식의 끈이 희미해져 갔다. 켄토의 목소리, 시어머니의 비웃음 세차게 내리치던 빗줄기. 모든 것이 뒤섞여 멀어져 갔다.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가게의 희미한 불빛이었다. 아오이는 그 불빛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오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다. 딱딱하고 차가운 아스팔트가 아닌 따뜻하고 푹신한 이불의 감촉이 느껴졌다. 코끝에서는 은은한 된장국 냄새가 났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현기증이 밀려왔다. 아이고, 정신이 좀 드시오.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온화한 인상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아오이의 옆에 앉아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다. 어젯밤에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아가씨가 골목에서 쓰러져 있길래 깜짝 놀랐지 뭐야. 웬만하면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꼭 우리 딸 같아서. 어서 이걸 좀 먹어봐요. 빈속에 약부터 먹으면 안 되니까. 할머니는 따끈한 죽이 담긴 그릇을 내밀었다. 아오이는 말없이 죽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이었다. 한 모금 한 모금 죽을 넘길 때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오이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다. 그 따뜻한 손길의 아오이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처럼 흐느끼는 아오이를 할머니는 자신의 딸을 안아주듯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사토였고 이곳은 그녀가 30년 넘게 운영해온 작은 식당, 사토 식당의 2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냈지만 아들은 결혼 후 멀리 이사를 가버려 지금은 혼자 식당을 꾸려가고 있었다. 아오이는 며칠 동안 사토 할머니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몸을 추슬렀다. 열은 내렸지만 마음의 병은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갈 곳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사토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세상에는 말 못할 사연 하나쯤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 세월을 통해 알고 있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아오이는 더 이상 신세를 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오이가 힘겹게 입을 열자 사토 할머니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딜 가려고 갈 데도 없다면서. 그래도 이렇게 폐만 끼칠 수는 없어요. 일자리를 알아봐야죠. 일자리? 그럼 여기서 일하면 되겠네. 사토 할머니의 말에 아오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요즘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파서 혼자 가게 보는 게 영 힘들었는데 마침 잘 됐지 뭐야. 아가씨가 나 좀 도와주면 되겠네. 숙식 제공에 월급은 많이는 못 줘도 굶지는 않게 해줄 수 있어. 아오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낯선 사람에게 이토록 따뜻한 호의를 받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그녀는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오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청소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밀려드는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랐다. 저녁에는 할머니와 함께 그날 팔 재료를 다듬었다. 고된 일이었지만 몸이 바쁘니 적어도 켄토를 생각할 시간은 줄어들었다. 이곳의 손님들은 대부분 정겹고 따뜻한 이웃들이었다. 그들은 아오이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저 사토 식당의 새로운 아가씨로 그녀를 대했다. 아오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한편 아오이가 떠나간 아파트는 텅 빈 껍데기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켄토는 아오이를 내쫓은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지독한 공허감 속에서 눈을 떴다. 늘 곁에서 자신을 챙겨주던 아오이가 없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 대신 어젯밤의 술병만이 뒹굴고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아오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실감했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어머니 다나카 부인은 아들의 그런 마음을 알 리 없었다. 아주 잘했다 아들아. 그런 근본도 없는 애는 빨리 내보내는 게 상책이야. 이제야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겠구나. 그녀는 신이 나서 아오이의 얼마 안 되는 짐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다. 마치 아오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집안에서 그녀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켄토는 어머니의 행동을 말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아오이의 탓으로 돌렸던 비겁함과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아내를 내쫓은 나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존심이 그를 붙들었다. 며칠 후 다나카 부인은 보란듯이 맞선 사진 몇 장을 켄토 앞에 내밀었다. 자 봐라. 이 아가씨는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고 이쪽은 의사 집안 딸이란다. 너도 이제 이런 괜찮은 집안 여자 만나서 기 좀 펴고 살아야지. 켄토는 사진 속 화려하게 웃고 있는 여자들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수수하지만 맑게 웃던 아오이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그녀가 끓여주던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 힘들게 퇴근하고 돌아오면 고생했어요라며 등을 토닥여주던 작은 손길, 빠듯한 살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만든 것은 아오이가 아니라 끝없는 욕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아오이는 그의 삶에 들어온 유일한 복이었는데 제 손으로 그 복을 걷어차버린 것이다. 밤이 되면 그는 술에 취해 텅 빈 아파트를 헤맸다. 옷장 한 구석에 미쳐 버리지 못한 아오이의 낡은 스카프가 남아있었다. 그는 스카프에 얼굴을 묻고 아오이의 희미한 채취를 맡으며 아이처럼 흐느꼈다. 아오이, 내가 잘못했어. 어디 있는 거야. 하지만 그의 후에 섞인 외침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는 아오이를 찾아 나서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가 자란 고아원 외에는
아는 곳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슨 자격으로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는 그저 술과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무기력한 날들을 이어갈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각자의 공간에서 다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 사람은 새로운 온기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뒤늦은 후회 속에서 차갑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의 마음속 상처는 딱딱한 굳은 살이 되어갔다. 더 이상 밤마다 켄토를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았고 배신감에 몸서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사토 식당에서의 소박하고 규칙적인 일상이 그녀의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 할머니에게는 딸이자 손녀 같은 존재가 되어 식당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하야시 겐지로의 서재에서는 희망과 초조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의 충실한 비서인 이토가 수십 년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신락 같은 단서를 찾아냈기 때문이었다. 원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토는 낡은 서류철을 겐지로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이토 아오이라는 이름입니다. 25년 전 원장님 댁 근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보육원 앞에 놓여있던 아기였습니다. 당시 아기의 목에 초승달 모양의 로켓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겐지로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사이토 아오이. 낯선 이름이었지만 초승달 모양의 로켓이라는 구절이 그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것은 그가 아내와 함께 딸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펜던트였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 그것이. 보육원을 나간 후의 기록이 희미합니다. 몇 년 전 다나카 켄토라는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그 이후의 주소지에서는 현재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토의 보고에 겐지로의 얼굴에 잠시 서렸던 희망의 빛이 다시 그림자에 잠겼다. 결혼. 딸이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에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 행복했을까? 그는 만나본 적도 없는 사위라는 존재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계속 찾아. 이 도쿄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내가 반드시 찾아야 해. 며칠 후 겐지로는 평소 잘 가지 않던 지역에서 열리는 의료학회에 참석했다. 학회는 저녁 늦게 끝났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그는 왠지 모르게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운전기사에게 대기하라고 말한 뒤 그는 낯선 동네의 거리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밤 공기가 제법 쌀쌀했다. 그때 그의 눈에 작고 낡은 식당 하나가 들어왔다. 사토 식당. 화려한 넌사인들 사이에서 낡은 간판이 오히려 따뜻한 등불처럼 느껴졌다. 그는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허름한 가게였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이끌리듯 식당의 낡은 미닫이 문을 열었다. 이라시아이마세, 어서 오세요.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맞았다. 고개를 들자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바로 아오이였다. 순간 겐지로의 시간은 멈췄다. 그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웃는 모습이 죽은 아내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온화한 눈매 부드러운 입마에 조용한 분위기까지.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오이는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노신사가 들어오자 조금 놀랐지만 이내 평소처럼 상냥하게 그를 자리로 안내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겐지로는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아오이를 계속 힐끗거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니야, 그저 닮은 사람이겠지. 25년이야. 이렇게 우연히 만날 리가 없어.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오이가 주문을 받기 위해 그의 테이블로 다가와 허리를 숙이는 순간이었다.
낡은 셔츠의 목깃 사이로 은색의 무언가가 반짝였다. 초승달 모양의 작은 펜던트였다. 그것을 본 순간 겐지로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다. 이성과 논리는 사라지고 아버지로서의 본능만이 남았다. 저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25년간 꿈속에서조차 그리던 딸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저 아가씨.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걸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내 손님. 아오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목걸이 참 아름답군요. 겐지로의 말에 아오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개인적인 물건에 대해 말을 걸어오자 본능적인 경계심이 솟았다. 특히 켄토에게 버림받은 이후 그녀는 타인의 과도한 관심에 더욱 민감해져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셔츠 깃을 여미며 목걸이를 가렸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짧고 사무적으로 대답한 뒤 재빨리 주방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등 뒤로 느껴지는 노신사의 뜨거운 시선이 어쩐지 부담스럽고 불안했다. 이상한 사람이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그를 무시하려 했다. 겐지로는 아오이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그는 깨달았다. 다짜고짜 아빠라고 나선다면 이 아이는 분명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도망가 버릴 것이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사람에 대한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 경계심은 분명 평탄치 않은 삶의 흔적일 터였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주문한 식사를 마쳤다. 하지만 음식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주방과 홀을 오가는 아오이의 모습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가 다른 손님에게 웃어줄 때마다, 그녀가 무거운 그릇을 나를 때마다 그의 가슴은 기쁨과 슬픔으로 복잡하게 요동쳤다. 아카리, 내 딸, 이렇게 가까이 있었구나.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며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딸에게 세상 가장 좋은 것들만 주고 싶었는데 현실의 딸은 낡은 식당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했다. 아오이는 여전히 그를 경계하며 거리를 두었다. 잘 먹었습니다. 그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며 식당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25년 만에 찾은 딸을 그는 2번 다시 놓치지 않을 터였다. 차에 올라탄 그는 비서 이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토군 지금 당장 사토 식당이라는 곳을 조사해주게.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이토 아오이라는 젊은 여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봐. 아주 조용히 전화를 끄는 겐지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25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멈추었던 아버지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하야시 겐지로는 사토 식당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 그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그는 더 이상 아오이에게 섣불리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딸의 삶은 소박했지만 성실했다. 아오이는 허리가 아픈 사토 할머니를 대신해 무거운 짐을 나르고 짓궂은 농담을 던지는 취객 손님을 노련하게 응대했으며 길 잃은 아이를 상냥하게 달래주기도 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억지로 꾸미지 않은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겐지로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면서도 동시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비서 이토가 가져온 조사 보고서는 그의 책상 서랍 안에서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아오이가 살아온 25년의 시간이 건조한 활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보육원에서의 조용했던 학창시절,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다나카 켄토와의 결혼, 그리고 이혼 사유는 불분명하지만 현재는 별거 중이라는 사실까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겐지로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주지 못한 사랑과 보호를 딸은 세상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 홀로 감당해내야 했다. 특히 다나카 켄토라는 이름은 그의 마음에 박힌 가시처럼 내내 그를 괴롭혔다. 어떤 놈이기에 내 딸을.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이내 힘없이 손을 풀었다. 지금의 그에게는 사위를 원망할 자격조차 없었다. 딸의 곁을 지켜주지 못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저녁, 겐지로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식당을 찾았다. 다행히 손님이 거의 없는 한가한 시간이었다. 그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딸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아오이가 차를 내오자 그는 큰 마음을 먹고 입을 열었다. 아가씨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오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사무적인 미소로 대답했다. 몇 달 되었습니다. 힘들지는 않고 젊은 아가씨가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잘해주세요. 아오이의 대답은 단답형이었고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경계하고 있었다. 겐지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난번에 내가 무례한 질문을 했었소. 미안하게 생각하오. 다만 그 목걸이가 나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로 보여서 그랬소. 혹시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인가 해서. 모개울이.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아오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이 노신사가 왜 이렇게 자신의 목걸이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비싼 물건이라 생각하고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그저 부유한 늙은이의 무례한 호기심일 뿐일까? 어떤 쪽이든 불쾌하게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손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차갑고 단호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물건입니다. 손님께서 그렇게 자꾸 캐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런 질문에는 대답하고 싶지 않네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끊고는 실례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뒷모습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겐지로의 가슴에 박혔다. 거절,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텅 빈 찻잔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25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딸은 눈앞에 있는데 다가갈 수가 없었다.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섰다. 차에 올라탄 그는 운전기사에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못하고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 내가 무슨 권리로 아버지 행세를 하려 했을까? 내가 곁에 없었기 때문에 저 아이가 저렇게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거야.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던 거야. 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흐느꼈다. 일본 최고의 병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도 막대한 재산도 잃어버린 딸의 마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모든 게 자신의 탓이었다. 한편 주방으로 들어온 아오이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자신의 반응이 너무 과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연결된 물건에 대해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려 했다. 그날 밤 가게를 정리하며 사토 할머니가 무심코 물었다. 요즘 자주 오시는 그 신사분 말이야. 오늘도 오셨었지, 네. 근데 할머니, 그 사람 좀 이상해요. 자꾸 제 목걸이에 대해 물어봐요. 아오이가 불평하듯 말하자 사토 할머니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나쁜 분 같지는 않던데. 할머니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아가씨를 아는 사람 아닐까? 그분 눈빛이 꼭 오랫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보는 것 같았어.
애틋하고 슬퍼 보이고 할머니의 말에 아오이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잃어버린 가족을 보는 눈빛. 그녀는 노신사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언제나 슬픔에 잠겨있던 깊은 눈매.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던 턱. 할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그의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흑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아오이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망상을 지웠다. 자신은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였다. 이제 와서 누가 자신을 찾는단 말인가. 헛된 기대를 품었다가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오이는 더 이상 겐지로를 이전처럼 대할 수 없었다. 그의 방문이 계속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경계심과 함께 아주 작은 호기심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작은 식당을 무대로 아슬아슬한 탐색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다가서고 싶지만 상처를 줄까 두려워 망설였고,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을 열고 싶지만 또다시 버려질까 두려워 벽을 치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분주한 점심시간이었다. 아오이는 밀려드는 주문을 받으며 식당 안을 종횡무진 누비고 있었고, 사토 할머니는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요리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주방 안쪽에서 사토 할머니의 짧은 비명이 들렸다. 아오이가 놀라 돌아보자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쥔 채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고 있었다. 쟁그랑 할머니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접시가 산산조각나며 식당 안에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아오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 할머니의 숨소리는 가빴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구급차는 금방 도착했고 사토 할머니는 가장 가까운 시립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아오이는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다. 응급실에서의 몇 시간이 흐른 뒤 의사가 굳은 얼굴로 아오이를 불렀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주요 혈관 3개가 거의 다 막혔습니다. 당장 관상동맥 우회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이 매우 어렵고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오이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최소 수백만 엔이 필요합니다. 수백만 엔은 그 액수를 듣는 순간 아오이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은 고작 몇십만 엔에 불과했다.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는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준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자신은 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수술 동의서 앞에서 펜을 든 채 덜덜 떨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 시각 하야시 종합병원 원장실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비서 이토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이토 아오이 씨가 일하는 식당의 주인이 쓰러져 시립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는 순간 겐지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시를 내렸다. 이토군, 지금 당장 우리 병원 최고의 심장외과 팀을 소집하고 앰뷸런스를 보내. 특별 이송 건이라고 해. 환자를 우리 병원 VIP 병실로 즉시 옮기도록 하게. 그리고 수술과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은 내 개인 계좌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해. 이 모든 일은 아오이 양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네.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게.
아오이가 절망에 빠져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병원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하야시 종합병원 로고가 선명한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나타나 사토 할머니를 최고급 의료 장비가 갖춰진 앰뷸런스로 옮기기 시작했다. 어리둥절한 아오이에게 병원 관계자는 할머님께서 저희 병원의 특별 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라는 알 수 없는 말만 남겼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도착한 하야시 종합병원의 규모와 시설은 아오이를 압도했다. 사토 할머니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고 일본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집도했다. 아오이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사는 천운이 따랐다며 아오이를 안심시켰다. 아오이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장치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할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주고 상태가 안정되자 아오이는 비로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문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왜 할머니가 특별 지원 대상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대체 누가 내주는 걸까? 의문을 품고 있던 어느 날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 옆을 지나가다 간호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오보성 3호, 사토 할머니 말이야. 원장님께서 직접 병원비를 전부 내주신다며 정말 친척이신가 아니래. 그런데 원장님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회진을 핑계로 할머니 상태를 보고 가신대. 그리고 할머니 곁에 있는 저 젊은 아가씨를 아주 슬픈 눈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다 가신다고 하더라. 우리 병원 로비에 원장님 사진 크게 걸려 있잖아. 아오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원장님 설마. 그녀는 홀린 듯이 1층 로비로 달려갔다. 그리고 중앙벽에 걸린 거대한 액자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사진 속에서 인자하지만 위험 있는 미소를 짓고 있는 하야시 종합병원의 원장 하야시 겐지로. 그는 바로 그동안 계속해서 식당을 찾아오던 자신의 목걸이에 대해 묻던 그 노신사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듯했다. 그의 끈질긴 방문 슬픔에 젖어있던 눈빛 목걸이에 대한 집착, 그리고 갑작스러운 병원 이송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막대한 병원비 지원까지. 아오이의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그녀가 충격에 빠져 사진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였다. 사이토 아오이 씨,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원장의 비서인 이토가 깊이 허리를 숙이며 서 있었다. 그는 정중하게 서류 봉투 하나를 아오이에게 내밀었다. 이것을 원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오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공식적인 양식의 검사 결과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그녀의 유전자와 하야시 겐지로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였다. 그녀가 식당방에 두고 온 빗에서 몰래 채취한 머리카락으로 검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줄에 적힌 글자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야시 아카리린 아카리. 아오이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며 보고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치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아버지. 내게 아버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바로 저 사진 속의 남자였다. 믿을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는 아오이의 손안에서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와 25년간의 고독한 삶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자신을 버린 줄로만 알았던 부모.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 그것도 일본 최고의 병원장으로. 분노, 원망,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리움.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며칠 후 비서 이토가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원장님께서 아카리 양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토는 아오이를 아카리라고 불렀다. 그 낯선 이름이 아오이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왜 자신이 버려져야 했는지, 지난 25년간 아버지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직접 들어야만 했다. 만남의 장소는 병원 최상층에 있는 원장실이었다. 넓은 방은 한쪽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도쿄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아오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가에 서서 초조하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 하야시 겐지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겐지로는 아오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식당에서 볼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깊은 고통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그는 딸을 향해 몇 걸음 다가가려다 참아 발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부녀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25년이라는 세월의 강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앉거라. 아카리. 겐지로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오이는 대답 없이 그의 맞은편 소파에 꼿꼿하게 앉았다. 그녀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가시였다.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라면 지난 25년 동안 어디 계셨던 건가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랄 때, 제가 세상에 혼자라고 느끼며 울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던 거죠? 아오이의 비수 같은 질문에 겐지로의 어깨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25년 전 그날의 악몽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의 어머니 미유키는 아주 아름답고 섬세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지독히 사랑했고 네가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 너의 이름 아카리 덩리는 마을의 등불처럼 따뜻한 아이가 되라는 의미에서 내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단다. 겐지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어. 아내는 출산 후에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고 나 또한 젊고 오만한 의사였을 뿐 아내의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나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어.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어느 날 밤 나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마치고 새벽에야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집이 텅 비어 있었어. 아내와 네가 감쪽같이 사라진 후였지. 테이블 위에는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요. 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미안해요 라고 적혀 있었지. 그는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그날을 기억해냈다. 온 세상을 뒤져 아내와 딸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아내가 교회의 한국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아내가 타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고 하더구나. 아내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고 현장 어디에도 아기는 없었다. 택시기사는 사고 직후 정신을 잃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목격자들은 갓난아기를 안고 피를 흘리며 차에서 걸어 나온 여자가 있었다는 엇갈리는 진술만 할 뿐이었어. 누군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너를 데리고 사라진 것이 분명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 겐지로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의사로서의 체면이나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한 명의 죄인으로서 딸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고 있었다. 나는 미친놈처럼 너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넓고 단서는 너무나도 부족했어.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갔지.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은 없었다. 네가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지난 25년을 버텨왔다. 너를 지켜주지 못한 아비에 대한 원망,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던 죄책감. 그 모든 것이 나를 살아있는 지옥 속에 가뒀다. 이야기가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아오이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자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끔찍한 사고와 비극적인 오해가 낳은 잃어버린 아이였던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사랑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25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원망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더 큰 혼란과 슬픔이었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독의 시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쓸모없다는 말을 들으며 쫓겨나야 했던 비참함. 그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눈물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저 기구한 자신의 운명과 되돌릴 수 없는 지난 세월에 대한 서러움의 눈물이었다. 저는 아카리가 아니에요. 한참 만에 아오이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카리는 당신의 기억 속에 있는 행복했던 아기일 뿐이죠. 저는 과원에서 자란 사이토 아오이예요. 당신이 저를 찾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바로 저의 인생 전부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없었던 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말은 겐지로의 심장에 날아와 박혔다. 그렇다. 25년의 시간은 딸의 인생 그 자체였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는 딸에게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딸의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일 뿐이었다. 아오이가 자신의 뿌리를 마주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다나카 켄토는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아오이가 없는 아파트는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육체와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옆자리는 싸늘하게 비어 있었고 밤늦게 퇴근해도 그를 맞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집안의 모든 물건, 모든 공간에서 아오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아오이의 흔적을 지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새로운 맞선 사진을 들이밀며 그를 닥달했다. 켄토 언제까지 그렇게 죽상으로 있을 거냐. 그 애는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지. 이 아가씨는 집안도 좋고 직업도. 그만하세요. 켄토는 결국 폭발했다. 제가 아오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비겁하고 멍청했는지 아시냐고요. 그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이기도 해요. 모자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졌다. 켄토는 더 이상 술 없이는 잠들 수 없었다. 술에 취하면 아오이의 환영이 보였다. 그는 환영을 향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빌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남는 것은 지독한 숙취와 공허함 뿐이었다. 후에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 그는 아오이를 찾아야만 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싶었다. 자신의 끔찍한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다. 그의 수색은 막막했다. 그녀가 갈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친구 하나 없던 그녀였다. 유일한 희망은 그녀가 자란 보육원이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도쿄 외곽에 있는 낡은 보육원을 찾아갔다. 백발이 성성한 원장은 아오이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오이, 그럼요. 기억하고 말고요. 조용했지만 속이 아주 깊은 아이였지요. 하지만 원장은 켄토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다. 결혼한 뒤로는 통연락이 없어서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원장은 켄토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켄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보육원을 나섰다.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진 기분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헤맸다. 아오이와 함께 갔던 공원 벤치에 앉아있기도 하고 그녀가 좋아했던 빵집 앞을 서성이기도 했다. 모든 장소에는 행복했던 기억이 깃들어 있었고 그 기억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헤집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심정으로 카페에 앉아 멍하니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눈에 들어온 기사 제목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야시 종합병원 기적의 심장수술로 동네 식당 주인 구해. 감동 스토리. 그는 무심코 기사를 클릭했다. 기사는 사토 식당이라는 작은 가게의 주인인 사토 하나 할머니가 하야시 종합병원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병원장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는 미담도 덧붙여져 있었다. 사토 식당. 낯익은 이름의 켄토는 고개를 갸웃했다. 기사를 스크롤해 내리던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기사에 첨부된 사진 때문이었다. 병실 침대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사토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젊은 여인. 아, 아오이.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진 속 여인은 분명 아오이였다. 비에 젖어 쫓겨나던 그날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어딘가 모르게 차분하고 단단해진 얼굴이었다. 켄토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아오이가 왜 저기에 일본 최고의 병원이라는 하야시 종합병원에, 그리고 기사에 언급된 병원장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하야시 겐지로 병원장의 사진을 확인했다. 위험 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어려있는 얼굴의 노신사였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야시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거대하고 웅장한 병원 건물은 그를 더욱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는 로비 한쪽 구석에서 몇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아오이를 봐야만 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사죄해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아오이는 병원장 하야시 겐지로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아오이가 아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품이 있는 원피스 차림. 슬픔과 혼란이 남아있었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기품이 느껴졌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속해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그 옆에 선 하야시 원장은 아오이를 아주 소중하고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켄토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쓸모없다며 내쫓았던 여인. 근본도 없다고 무시했던 고아 출신의 아내. 그녀는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의 사람이었다. 지독한 아이러니가 그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그는 이성을 잃고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아오이.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아오이가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순간 충격으로 커졌다가 이내 빙하기에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켄토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멸과 무관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겐지로 원장은 켄토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아오이의 앞을 막아서듯 섰다. 켄토는 그들 앞에 멈춰 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로 붐비는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아오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그의 울음 섞인 애원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오이는 바닥에 엎드려 비참하게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깊고 지친 슬픔만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등을 돌렸다. 아무런 말도 없이 아버지인 겐지로가 그녀의 어깨를 보호하듯 감싸 안았다. 아오이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로비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 침묵은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도 더 잔인하게 켄토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멀어지는 아오이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켄토와의 재회는 아오이의 마음에 다시 한번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통쾌하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연민과 함께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겐지로는 그런 딸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25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몇 달을 더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툴렀지만 아주 조금씩 얼음이 녹듯 풀리고 있었다. 아오이는 겐지로를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그가 건네는 다정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희미한 미소를 짓는 것으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겐지로는 그것만으로도 감격했다. 그는 아오이를 위해 작은 아파트를 얻어주고 사토 할머니의 간병인을 붙여주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삶을 세심하게 챙겼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비극이 예고 없이 그들을 덮쳤다. 병원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던 겐지로가 갑자기 극심한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다. 긴급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만성 신부전 말기. 그의 신장은 거의 기능을 멈춘 상태였다. 지난 수십 년간 딸을 찾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결과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다. 의사는 당장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평생 고통스러운 혈액투석에 의지해야 하며 그마저도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아오이는 이제 막 찾은 아버지를 이대로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25년간의 부재가 낳았던 원망, 어색함, 혼란. 그 모든 감정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마음뿐이었다. 기증자를 찾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지만 뇌사자 기증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나기까지는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의료진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아오이였다. 제가 검사를 받게 해주세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비서 이토가 깜짝 놀라 그녀를 말렸다. 아가씨 안 됩니다. 건강한 몸에 어떻게 칼을 댈 수 있습니까? 원장님께서도 절대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오이는 확고했다. 제가 그의 딸입니다.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이시시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자신이 돌려줄 차례라고 그녀의 온 마음이 외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사이토 아오이가 아닌 하야시 아카리로서 행하는 첫 번째 선택이자 의무였다. 검사 결과 그녀의 신장은 아버지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겐지로는 의식을 차린 후
이 사실을 알고 격렬하게 반대했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내 목숨을 구하자고 네 몸에 상처를 낼 수는 없어. 절대로 용납 못해. 그는 병실 침대에 누워 쇠약해진 몸으로 절규했다. 하지만 아오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아오이가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겐지로의 눈이 커졌다.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를 지키게 해주세요. 25년 동안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딸의 따뜻한 눈물과 단호한 의지 앞에서 겐지로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오열했다. 한편 켄토는 절망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해 있었다. 병원에서 본 아오이의 차가운 눈빛은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인간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폐인처럼 지내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신문 가판대에서 하야시 병원장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겐지로가 쓰러졌다는 소식, 그리고 신장 이식이 시급하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그는 추가 기사를 통해 가족 딸 이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그 기사는 켄토에게 내려진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자신이 쓸모없다며 내쫓았던 아내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구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자신의 과거는 더욱 추악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오이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한때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로서, 파렴치한 죄인으로서 최소한의 속죄라도 해야만 했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이 집을 팔아야겠습니다. 뭐 켄토너 제정신이니 이 집까지 팔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야. 제가 평생 일해서 갚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켄토의 눈에는 이전과 같은 나약함이 없었다. 그는 며칠에 걸쳐 끈질기게 어머니를 설득했다. 결국 어머니도 아들의 뜻을 꺾지 못했다. 두 사람이 살던 아파트는 급매물로 처분되었다. 켄토는 집을 판 돈 전부를 들고 은행으로 갔다. 그리고 하야시 종합병원의 불우 환자 지원재단에 전액을 기부했다. 그는 기부자의 이름을 묻는 은행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부자 이름은 아오이의 행복을 비는 이름으로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는 익명을 요구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만이 아는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속죄였다. 거액의 기부를 마친 그는 홀가분하면서도 슬픈 기분으로 은행을 나섰다. 그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싼 채 어머니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조용히 도쿄를 떠났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아오이가 아버지를 위해 수술실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각 켄토는 도쿄를 떠나는 이름 모를 야간 열차에 몸을 싣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 사람은 자신의 일부를 내어줌으로써 사랑을 증명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참회를 시작하고 있었다. 신장 이식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다. 부녀의 몸에 남은 긴 수술 자국은 지난 25년간의 단절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함께 겪는 회복의 고통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 주었다. 두 사람은 하야시 종합병원 VIP 병동의 나란한 병실에서 함께 회복기를 보냈다.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된 날, 겐지로는 아오이를 데리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해질녘의 노을이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내 엄마도 이 시간을 참 좋아했단다. 겐지로는 먼 곳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날을 시작으로 그는 아오이에게 어머니 미유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좋아했던 꽃, 그녀가 즐겨 부르던 노래,
그리고 아오이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낡은 앨범을 가져와 아오이에게 빛바랜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의 젊은 어머니는 아오이와 꼭 닮아 있었다. 아오이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를 실감했다. 아오이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보육원에서의 외로웠던 시간들, 사토 할머니 식당에서의 따뜻했던 기억들, 그리고 켄토와의 짧았던 행복과 길었던 아픔에 대해서도 겐지로는 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딸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의 순간에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지금 딸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부녀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어루만지며 25년의 시간을 메워나갔다. 아오이는 어느 날부턴가 아주 자연스럽게 겐지로를 오토상 오투산,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한마디에 겐지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기쁨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에게는 아버지로서의 두 번째 인생이 주어진 것이었다. 두 사람이 거의 회복하여 퇴원을 앞두고 있을 무렵 비서 이토가 흥분된 얼굴로 원장실을 겸한 겐지로의 병실로 찾아왔다. 원장님, 얼마 전에 저희 병원 자선재단에 거액의 익명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익명 기부 네, 그런데 기부자의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아오이의 행복을 비는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토의 보고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오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 기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토는 기부 액수가 보통 사람이 쉽게 마련할 수 없는 집 한 채를 팔아야만 나올 수 있는 거액이라고 덧붙였다. 아오이의 숨이 먹먹해졌다. 며칠 후 사토 식당으로 배달되었던 편지 한 통이 병원으로 전달되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다나카 켄토. 소인은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도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의 것이 찍혀 있었다. 아오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편지지는 눈물 자국인지 빗물 자국인지 모를 얼룩들로 군데군데 젖어 있었다. 그것은 변명이나 용서를 구하는 편지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뒤늦은 참회록이자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아오이에게 이 편지를 읽게 될지 모르겠소.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오. 내가 얼마나 눈이 멀었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소.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남자는 이제 내게도 낯선 사람이오. 나는 매일 그 남자를 내 안에서 묻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어. 수술 소식은 들었소. 당신과 아버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오. 기부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소. 당신의 용서를 사기 위한 것이 아니오. 나 자신을 벌하고 어쩌면 아주 작은 방식으로나마 당신이 이제 속한 세상을 응원하고 싶었을 뿐이오. 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내 생각은 하지 마시오. 나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고 남은 평생 우리가 한때 행복했던 기억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겠소. 안녕히 아오이. 편지를 다 읽은 아오이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해방감과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의 진심 어린 참회는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를 마침내 녹여내렸다. 그녀는 편지를 들고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던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겐지로에게 편지를 건넸다. 겐지로는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하지만 그는 켄토의 글 속에서 진심을 보았다. 아오이는 창밖의 파란 하늘을 보며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토상 와타시 아노 히토 유루시마스. 아버지, 저 그 사람을 용서할래요. 그 말에 겐지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또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딸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녀 스스로가 온전히 치유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였다. 길고 길었던 고통의 순환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삶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이 남아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부녀의 삶에는 새로운 새벽이 찾아왔다. 겐지로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병원장 자리로 복귀했지만 이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일주일의 절반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남은 시간은 병원 경영과 후진 양성에 힘썼다. 잃어버렸던 25년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데 그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다정한 아버지의 역할을 배워나갔다. 아오이는 이제 모두에게 하야시 아카리로 불렸다. 하지만 그녀는 재벌가의 아가씨로 호요식하며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녀는 하야시 병원 자선재단의 책임자가 되었다. 켄토가 모든 것을 버리며 남겼던 그 재단이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의 환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과거의 아픔은 그녀를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운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된 것이다. 사토 할머니 역시 건강을 되찾았다. 아오이는 할머니에게 평생 편안히 사실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드렸지만 할머니는 한사코 사양하고 자신의 작은 식당으로 돌아갔다. 대신 아오이의 도움으로 식당을 깨끗하게 개조하고 이제는 힘든 일은 하지 않고 소일거리 삼아 가게를 운영하며 여전히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오이에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할머니이자 친구였다. 어느 가을날 아오이는 재단 업무의 일환으로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바닷가 마을을 방문했다. 낙후된 지역 진료소의 의료 장비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일정을 마친 그녀는 잠시 짬을 내어 고즈넉한 마을을 산책했다. 마을은 전통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골목을 걷던 그녀의 발걸음이 작고 허름한 도에 공방 앞에서 멈춰 섰다. 공방 안한 남자가 물레 앞에 앉아 흙과 씨름하고 있었다. 진흙투성이의 손으로 쉼없이 돌아가는 흙덩어리를 매만지는 그의 등은 넓고 단단해 보였다. 그 익숙한 실루엣의 아오이의 심장이 잠시 멈칫했다. 남자가 막 완성된 찻잔을 조심스럽게 들어 선반 위로 옮기기 위해 몸을 돌렸다. 먼지 날리는 공방을 가로질러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켄토였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도시에 살 때의 불안하고 날카로운 인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얼굴과 평온하고 깊어진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흙먼지로 거칠었고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아오이는 그가 지금껏 본 모습 중에 가장 편안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켄토 역시 아오이를 보고 크게 놀랐지만 그의 눈에는 과거와 같은 당혹감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그저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난 듯한 조용한 놀라움과 담담한 미소가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는 흙 묻은 손을 바지에 쓱쓱 닦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오이 씨. 그는 그녀의 성을 불렀다. 더 이상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존중의 표시였다. 두 사람은 공방 근처의 작은 해변으로 나란히 걸어갔다. 붉은 저녁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다. 누구도 먼저 과거를 꺼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켄토는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해 물었고 아오이는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켄토는 도쿄를 떠난 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도예가의 제자로 살고 있다고 했다. 흙을 만지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대화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후회가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조용한 존중만이 파도 소리와 함께 흐를 뿐이었다. 과거는 잊히지 않았지만 이미 용서되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켄토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바다를 보며 말했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요, 아오이 씨. 내가 그걸 너무 어리석어서 몰랐을 때조차 항상 바라던 바였소. 아오이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잔잔한 수평선으로 시선을 옮겼다. 네, 행복해요. 그리고 당신도. 켄토 씨, 이제야 비로소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보여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재결합을 약속하는 말도, 미래를 기약하는 말도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용서와 성장, 그리고 존중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조용하고 강한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각자의 삶에서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기 시작하고 내레이터의 목소리로 바뀐다. 과연 아오이와 켄토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사랑은 가장 고통스러운 실수조차 넘어설 만큼 위대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란 때로 핏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용서로 완성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람의 온기에 대한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